그런 일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운젠 화산의 분화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거대한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화산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무리 화산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뻘건 용암이었던 겁니다. 바르게 화산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과학 칼럼니스트 이덕실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2월에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지난 6월에는 필리핀 마yon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또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이웃나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정말 안정한지, 그리고 우리의 방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이 과연 재난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프로그램 제목처럼 정말 생존 특강에 가까운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사실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화강암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나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지진과 화산이 끊이질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힘들죠. 굉장히 오래된 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고, 사실 화산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지진도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진동을 느꼈으면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화산의 종류가 3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활화산이 있고요. 정말 막 용암이 뿜어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다. 그런데 휴화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두산이고 사화산의 대표적인 것이 한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질학계에 있어서 특히 화산학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은 폐지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10,000년 이내에 분출했었던 기록이 있다, 분출했었던 흔적이 있는 산들은 전부 다 활화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랑 다른 부분들,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활화산이 워낙에 많은 일본조차도요,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갑자기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마그마 방을 채우고 위로 화도를 뚫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화구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구구구구궁 하면서 화산성 지진도 발생을 하고요. 때론 산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거대한 분화의 경우에는 심지어 화산체 자체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래쪽에 액체가 올라오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화산성 가스도 나오게 되고요.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치 온천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온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분화가 된 겁니다. 수증기 폭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산의 분화를 이야기할 때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마그마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합니다만,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분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광하면서 산체가 뜯겨 날아가는 분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수가 마그마층에, 마그마 챔버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와 압력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수증기 폭발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온타케산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조차 활화산의 정의 자체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바뀌게 된 겁니다. 과거의 기록이 없더라도, 역사시대의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다. 10,000년 이내에 분화의 기록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그마 챔버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식은 화산이 폭발했다, 뭐가 제일 위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용암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무섭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화쇄류입니다. 연기 기둥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떤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고온의 가스 구름이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화쇄류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용암이 서울까지 올 리가 없겠죠. 화쇄류 당연히 서울까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화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산이 많은 일본에서도요.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만약에 후지산이 다시 분화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 주민분의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게 되면 걸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난 도망갈 거다. 맞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요. 정말로 분화해서 탁 튀어내리는 그 용암 말고요. 쭉 하고 흘러내리는 그 용암은 걸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그런 생각을 심지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운젠 화산의 분화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거대한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느리게 흘러내리는 용암이랑 다른 저 고온 고압의 가스가 내려오는 이것은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화산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무리 화산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뻘건 용암이었던 겁니다.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TV를 통해 방영이 되면서 사실 저 당시의 화산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기자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바르게 화산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공급된다면 분명히 분화는 일어날 건데 그것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흔적을 보면서 이 정도 지질 구조에선 이 정도 암석이라면 어느 정도의 힘까지는 버티고 그 이상이 되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산이 왜 일어나는지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한반도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화산과 지진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하는 태평양을 감싸고 있는 불의 고리,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이 위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도 바로 이 위에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이 위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나라 전체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왜 화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대륙판이 있고요. 조금 더 무거운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죠. 해양판이 조금 더 밀도도 높고 무겁다 보니까 판 구조로 인해서 그 판을 움직이게 되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한 판이 있고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파고들기 시작할 때 당연히 아주 깔끔하게 물은 전부 다 제거한 상태로 암석만 들어가느냐 그게 불가능하겠죠. 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수가 같이 포함된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쭉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내부에 수분을 계속 함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윗부분에 원래 수분이 없다면 용융되지 않았을, 물이 없다면 녹지 않았을 암석들을 거기에 수분을 배출하면서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과 판 경계, 특별히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대륙판의 깊숙한 아래쪽에서부터 마그마가 형성되는데 계속 만들어집니다.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이 계속적으로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마그마가 쌓이게 되는 거죠. 마그마가 쌓이면요. 반드시 분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언가가 계속 공급된다면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계속 공급되었을 때 결국에 화산이
반복적으로 그 위치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화산들입니다. 바로 아래쪽에서 계속 마그마가 공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종류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찾아가면 하와이, 아이슬란드 이런 화산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판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해령의 중간, 말하자면 발산형 경계 중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아이슬란드는 동시에 열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와이랑 기원이 같기도 합니다. 열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뜨거운 스팟, 말 그대로 핫스팟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게 어디서부터 기원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원래 지구 내부가 뜨겁고요. 그래서 해양판이 지각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분을 방출해서 바로 그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점은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의 하류 혹은 외핵의 상류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지각 부분에서 생성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을 올라가는데 아까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는 한 자리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륙이 있고 여기에 지각 대륙판이 있고 그 아래 해양판이 계속 내려가니까 계속 요 부위에서만 마그마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핫스팟의 경우에는 열점의 경우에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열점에서 공급되는 부분이 멘틀보다 훨씬 아래쪽에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기준으로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겁니다. 멘틀은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유동성을 지닌 암석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서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해양판이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공급되는 마그마의 위치는 일정한데 내가 있는 곳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래쪽에 물고기가 있는데 배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와이의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산활동이 활발한 빅아일랜드가 있죠. 그 위쪽으로 쭈루룩 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열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해양판이 이동하면서 지금 그 열점의 위치가 지금의 빅아일랜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온 것 같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화산의 대표적인 원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활화산이 3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 3개가 뭐냐면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조차도 활화산이고 놀랍게도 독도는 아닙니다. 독도가 훨씬 더 오래전에 화산활동이 끝났고 울릉도의 경우에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내부의 온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언제든지 폭발해도 다시 분화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건 정말로 2시간 뒤 혹은 하루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학적으로 바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위를 틀어막고 있는지,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그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화도가 있는지, 화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3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화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백두산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화산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화산성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마그마 챔버에,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계속 공급되는 가운데 위쪽에 있는 백두산이 구구구구 소리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2~3배 이상씩 많아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백두산의 지하수의 수온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나무가 고사하는, 말하자면 내부에 있었던 황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틈이 생기니까 밖으로 분출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죽는 일까지도 조금씩 관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었던 백두산이 드디어 깨어나는구나. 그때 기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백두산은 지금 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백두산은 뭐 열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열점일까?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요. 지각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바로 내려가자마자 수분을 뽑아내고 여기서 마그마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이 들어간 지각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녹아버리면서 멘틀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 멘틀 사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암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녹아서 멘틀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깊숙하게 들어간 상태로
멘틀과 멘틀 사이를 쭉 가로지르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씩 녹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멘틀의 상부가 아니라 멘틀의 중부 정도쯤 되는 그곳에서 어떤 온도 압력 조건 때문에 여기서 수분이 또다시 나오면서 마그마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판이 들어가자마자 화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깊숙하게 대륙판 아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마그마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두산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백두산에 마그마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태평양판이 대륙판 아래 내려갔기 때문인데 그 위치에서 하필이면 계속적으로 마그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그마가 분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으로 위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을 이기고 마그마가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화산성 지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정말로 거대한 많은 마그마가 분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래쪽에서 마그마가 밀어 올리니까 산체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눈에 띄게 산체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높아지다가 산이 무너져서 갑자기 산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를 막고 있었는데 옆으로 무너지면서 옆부분이 노출돼서 옆으로 터져 나오는 측분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별개로 전혀 아무런 징조 없이 분화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그마가 실제로 뚫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의 지하수가 마그마 근처를 지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가 막혀있기 때문에 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균열이 생기면서 팡 하고 터져 나온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간헐천처럼 물만 뿜어져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었던 먼지들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화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거대한 분화가 되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백두산을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1000년 전의 분화, 946년에 있었던 그 밀레니엄 분화는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에 평균 100에서 200년에 한 번씩 있었던 분화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화가 밀레니엄 분화처럼 큰 분화가 아니고 어쩌면 지진계가 없었으면 화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분화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분화라 하더라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분화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수증기 폭발이 있었을 때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온타케산의 분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거대하진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징조 없이 분화했을 때 갑자기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두산 천지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화산재가 날리거나 혹은 용암이 흘러내리거나 혹은 화쇄류가 덮치는 것만이 위험한 세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본의 후지산이 거대한 분화를 했었을 때가 300년 전에 호에이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하나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일본의 거대한 화산이 또다시 분화를 해서 우리나라로는 화산재가 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거대한 도시 하나를 마비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50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류가 정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나타나는 거고요. 꼭 용암에 휩쓸려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의 화산가스가 성층권까지 도달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대한, 말하자면 지구를 식히는 그런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와 다릅니다. 조선시대와도 또 다르고요. 사실 1960년대랑도 다를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경제의 붕괴가 되겠네요. 만약에 북한 스스로 구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도와주러 가야겠죠. 우리나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거고요. 일본도 그렇게 할 거고요. 러시아도 할 거고요. 미국도 할 거고 당연히 중국도 할 겁니다. 거대한 화산의 분화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구호 물자가 가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아마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군을 받아들일까요? 중국군을 받아들일까요? 북한의 정권은 어떤 군을 더 환영할까요?
물론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자연재해가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민해방군이 돕는다는 미명하에 진공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이 난다거나 전투가 벌어진다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 긴장이 높아졌네. 아, 큰일 났네. 저기는 위험한 곳이구나. 자산을 빼자 해서 주식시장이 유동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아무리 분화한다고 하더라도 용암이 서울까지 안 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대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인명피해가 몇 명이 사망했는가, 몇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는가만으로 어떤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화산의 분화 소식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겠죠. 아마 저라면 일단 주식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백두산이 분화가 됐을 때 갑자기 화쇄류가, 용암이 서울까지 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거대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92년도에 있었던 피나투보산도 그렇고요.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던 탐보라 화산의 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후 자체를 잠깐 바꿉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먼지와 황산화물이 태양빛을 가리게 됩니다. 물론 빛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온도가 떨어져서 아니 안 그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걱정되는데 잘 됐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흉작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큰 규모가 있었을 때 과거에 탐보라 화산이 분화했을 때는 유럽에서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 다음 해에 알았습니다.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동아시아의 그 무슨 동남아시아의 화산이 분화했다 이 소식이 전해질 이유가 없었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여름이 이상합니다. 여름 없는 해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여름이 28도였던 기온이 20도로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평균 기온이 1도만 떨어지더라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탄소 제로를 통해서 지금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그 목표 자체도요. 기껏해야 1.5도, 2도, 2.5도 이내로만 막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셈인데 그렇다면 거대한 화산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효과가 그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화산이 분화했다는 소식이 있게 되면 각자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산 분화의 소식이 있고 만약에 화산재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식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받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식수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물은 유용하기 때문에 먼저 욕조에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닥치지 않는 이상 일주일씩 한 달씩 고립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3일 정도는 전기든 수도든 끊길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산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겠지만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비를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전기가 생각보다 잘 통합니다. 전기가 끊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동네 하나가 잠깐 정전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커다란 경기도 일부가 혹은 서울 전역이 정전이 된다고 하면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산재는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0.5cm, 1cm만 쌓여도 차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젖어있는 화산재는 굉장히 미끄럽고요. 진흙보다도 더 미끄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제설 작업이랑 다르죠.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적어도 이번 기회에 생존 특강을 보신 분들은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화산재가 조금 쌓인다 한들 아 그냥 툭툭 털면 되지가 아니라 미세한 돌가루들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각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렌즈를 끼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동차에 쌓여있는 화산재는 유리 조각이기 때문에 돌 조각이기 때문에 걸레로 문질러 닦지 말아라.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항상 더 큰 재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한다 한들 바람 방향 때문에
서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줄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92년에 필리핀에 있었던 피나투보산의 분화의 경우에는요. 하필이면 그때 커다란 태풍이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위로 올라갔다가 엄청난 양의 비와 함께 다 쏟아져 내렸죠. 멀리 퍼지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무거운 화산재들은 그 근방에 다 쌓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흙에 200m 아래쪽에 원래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200m가 쌓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비가 같이 왔기 때문에 역대급 태풍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다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편서풍 지대라고 해서 언제나 바람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기상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이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천지입니다. 물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사실 백두산의 산체가 물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커다란 분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산체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백두산 천지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러면 수해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아니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는데 왜 범람을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면 안 되는 그곳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게 되면 반드시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화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화구가 과거에 나왔던 그 화도를 타고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과거의 화구와 나중의 화구, 그 이후의 화구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도 말하자면 지금 측분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체가 무너지면서 홍수가 또한 화산재가 물과 섞이는 라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치 시멘트물 같은 이런 자연재해까지 같이 덮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하지만 우리가 안전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안전을 견인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정말 많은 재해가 반복적으로 왔었던 이웃나라조차도 하나의 커다란 재해가 올 때마다 아 거기까진 몰랐네, 그건 몰랐네, 이건 몰랐네 하면서 서서히 배워갑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타산지역 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집안이 안정한 걸 넘어서 방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